예, 김정은의 상벌 통치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 8.25 합의에 나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가 확성기 제거 공로로 공화국 영웅치호까지 단 반면에 최룡해 노동당 전 비서는 백두산 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지방 농장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IS 지지자 대부분은 단순 찬양 수준이 아니라 IS와 연계성이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이 상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상을 받은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확성기 제거 공로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 이게 영웅치호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확성기 제거, 북한의 역시 체제 위협의 큰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제거했다는 공로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하냐를 알 수 있죠. 확성기 하나로 체제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왜냐하면 공화국 영웅치고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체제 수호에 공이 큰 사람. 그래서 군인이라든가 주로 대남 사업 일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국 영웅상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확성기 하나 가지고 김정은 체제 수호에 기여했다는 것이니까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권이냐 이런 거를 한눈에 읽을 수가 있다. 그만큼 체제의 안정성이 아직도 상당히 지금 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성기가 완전히 제거된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어떤 뭐 정말 잘못하는 행동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성기를 틀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웅치호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저게는 이제 지금 우선 급하니까 김정은이가 영웅까지 칭호를 줘서 이게 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 대접을 해준다는 걸 보여줬지만 이면으로는 그만큼 취약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황병서와 이제 김양건의 그 목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우리가 확성기를 틀 수 있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조치를 할 경우는 우리가 확성기를 틀 수 있다. 그렇겠죠. 이미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성기를 한번 제대로 틀어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아픈 점을 실질적으로 나쁜 점을 공개를 한다면 이제 영웅치고를 다시 박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더 외부적으로는 노출된 거다. 김정은이가 그만큼 경륜이 없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저는 영웅칭호를 한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8.25 합의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확성기를 제거했다. 그래서 8.25 대첩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25 대첩하면 우리도 뭐 옛날 역사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장군들이 한 그 승리를 이끈 그런 대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8.25 사태의 원인이 된 목함 지뢰 사건을 북한은 당초부터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있는데 남한 정부가 해온 거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거짓 주장을 한 걸 가지고 대첩이라는 말을 붙여서 영웅칭호로 해준 거를 보면 이 8.25 합의의 원천이 된 목함 지뢰 사건을 자기네는 남북 간의 전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왔지만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남북 간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김정은의 시의 전쟁 리더십을 북한 주민들한테 왜곡 선전해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어떤 이 우월성, 우상화 이런 그 기조의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이제 왜곡 선전하기 위해서 8.15 대첩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본래 공산주의 정권은요, 자기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어떤 용어의 어떤 개념을 자기네 입맞게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거 8.15 대첩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볼 때 야,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한때 권력설 2위로 했던 이 최룡해 전 비서인데 백두산 발전소 붕괴 사고 책임지고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이 청년 중시 정책 이 관련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자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그렇게 최룡해를 보낼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앵커분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최룡해는 그야말로 김정일, 김일성, 뭐 이 김정은 3대 세습에 걸쳐서 충성하는 빨치산 세대예요. 이게 피는 강한 거지 않습니까? 빨치산 혁명의 피.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끼는 최용해까지 한때 2인자에 취했던 최용해까지도 저렇게 자기가 옛날
도비서했던 그 지역에 말단 교육받으러 갈 정도로 아주 나쁜 대접을 했거든요. 강한 처벌을 할 정도면 그만큼 뭔가 본보기로 처벌을 해야만이 다른 그 측근들 또는 당 정군에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김정은 본인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압의 하나의 이 본보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계속 군기 잡기는 하는군요. 그렇죠. 계속 군기 잡는 거다. 이게 최용해를 내가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제대로 해. 제대로 안 하면 당신들 내가 처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뻔뻔히 처벌을 한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이번 이 카드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국정원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고한 국회에 보고한 이런 고위 인사들 속칭 그 북한 내 실세들의 인사 이동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공포 정치를 통한 충성심 유발 이거 하나밖에는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방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전에 좀 이번 사건은 장성택과는 다르기 때문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장성택이는 자기 사람을 모아서 자기 사람을 세력화시키는 그리고 섭정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용해는 반대입니다. 최용해는 철저히 충성문자입니다. 최영희는 말하자면 꼼수를 부릴 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이번에 청년 문제 가지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쳤다. 백두산 발전소 잘못해서 쳤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하나를 쳐가지고 다른 측근들의 충성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 그 효과를 가장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최용해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친 거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청년과 관련된 의견 차이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는 결국은 장마당 세대, 자본주의 맛을 아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하는 그 옛날식 우상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용해가 세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좀 덜 세게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쳐야 되겠다. 이걸 핑계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유만 든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축은 두 개입니다. 백두산 혈통 하나, 그다음에 빨치산 혈통 하나인데 지금 제대로 지금 자기 정권을 지금 확보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빨치산 정권 세대, 빨치산 혁명 세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최용해 빨리 급히 올려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원춘 그다음에 이제 한광삼 이런 그 자기 측근들을 다 이렇게 하방 교육시켰다가 다시 불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 밑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김정은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한대요. 하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잘라내고 또 처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쓸만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가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최소한도 한 8대 2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어찌됐거나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면 좌천되거나 숙청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성 경쟁을 계속 유발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이게 계속 제가 보기에는요. 스타일이? 김정은이가 지금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하면 첫째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거 제대로 가네 이제 제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두 번째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좀 배부르게 아니면은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실적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북한 내 경제 성장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오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구조의 개혁, 즉 쉽게 얘기해서 개혁 개방을 통한 이 경제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내가 좀 나아졌다. 김정은이는 뭐 우상화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은 그들을 좀 따라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어떤 체제 내의 불만 이런 것도 좀 녹여져 내리고 정상적인 통출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런 강압적인 충성 경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공포 정치도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저 북한 얘기 좀 할까요? 내일 남북 실무회담, 실무접촉이 열리는데 이제 뭐 양측 수석 대표, 실무접촉의 수석 대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단국 회담을 할 거, 그분 어떻게 정해질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한테 우리가 9월 말부터 예. 단국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버티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예. 한 거예요. 이제 한겨울에 이제 협상하겠다는 건데. 예. 날씨적으로도 한겨울이지만 남북 관계도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겨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담을 이번에 회담에 나오게 된 것이 예. 김정은이가 정말 남북 관계 개선하고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 우리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북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예. 양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예. 이걸 테스터로 나오는 게 저는 첫째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 접촉에서 예. 회담 대표의 격을 두고서도 예, 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제 문제에 관해서 첫 회담서부터 상당하게 우리한테 압박을 가올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그 첫 번째 이제 내일 26일인가 예,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내일. 예. 내일인데 내일 회담에서는 서로가 쌍방의 장국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서로 경청해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 예상보다 조금 북한이 더 진지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 차기 회담 날짜까지는 다 잡아주는데 잡아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격 문제인데 수석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통 라인이 과정될 것이 아니면 뭐 청와대 쪽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북쪽에서 자 저희 다 받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남북 회담도 남북 관계 특수 관계에서 오는 프로토콜만 따지지 말고 예.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협상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예.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협상 격이 예.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김양건 나와라. 그러니까 예. 김양건이는 지금 비서야. 무슨 소리에 한국 장관보다 우야해갖고 예.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남북 간의 일정 수준의 대화도 굉장히 필요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초기의 어떤 압박 중심에서 현재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담 대표의 격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제가 핵심이다. 예. 그래서 의제 문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하되 회담 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조금 융통성을 부리자.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원이 어제 이제 IS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IS를 추종하는 지지자 10명이 있다고 지난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 차장이 아니라 IS와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성, 연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연계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촉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또 10명 외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 IS와 우리가 모르는 접촉을 다른 방식으로 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분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걱정을 이 국가정보원이 아니면은 다른 공안기관에서 철저하게 내사 또는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파헤쳐야 우리 국민들도 어디까지 우리가 테러 위험에 지금 빠져 있구나 소상히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가 테러에 관련된 법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9.11 테러가 언제 났습니까? 2001년도에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요. 14년 동안 단 한 건의 테러 관련 법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분께서 지적한 그런 우려사항을 속 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테러 조직과 접촉에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테러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테러법을 이제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빨리 만든다는 것까지 합의를 봤는데 이걸 국정원에 줘야 되느냐 다른 기관에 줘야 되느냐고 또 탁상 공론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의 추세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죠.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까? 제때 보호되지 않은 거예요. 관계 유관 기관에. 그만큼 타임래그가 있는 겁니다. 그럼 테러 활동에서 대테러 작전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세계 정보기관과 협력하에 강력한 테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줄이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테러 역할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인권 탄압 요소가 있는 것은 다른 보안 장치를 얼마든지 말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실 때 해외 정보국 쪽도 같이 근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테러 방지법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정말
국민들이 좀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와 관련된 예. 거는 저도 이제 해외 정보국장을 예, 하면서 예, 예. 뭐 이런 뭐 테러 정보도 중요한 수집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다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테러 국가 정보는 그 아프간 인질 사태에서 봤듯이 직접 테러에 협상에 임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러 정보도 가지고 있고 예. 테러 단체와의 협상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 9.11 테러 이후에 예. 테러 정보 종합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0몇 년간을 운영해 오고 있어요. 이게 상당한 대테러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국정원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테러 관련 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갖고는 강력하게 사전 테러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예. 대테러 조치에 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 유관 기관과 어떤 협력 관계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 수사에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테러와 관련된 입법 조치에서는 예. 내사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예. 추방하는밖에 못 합니다. 왜? 내사 들어가면 외국인도 인권을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내사를 들어가면 이건 엄격하게 법 위반적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강제 추방밖에 못 시켜요.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예. 수사를 해야 정말 국내 테러 관련 의혹 인물이 48명인데 이게 480명인지 예. 아닌지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 예.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강력한 수사 권한을 명실공히 이 예. 테러 방지법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 이 테러 관련 과거에 알카에다 테러 요인들이 우리 요원들이 국내 와가지고 테러 자금으로 의심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국정원이 첩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추적해서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 거래 관련돼서는 특정 금융 정보법이 있는데 그 법상에 다른 검찰과 경찰 이런 데는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권한 접근권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만 유일하게 말하자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하나로 국정원만 그걸 안 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정보법도 빨리 개정을 해서 국정원이 추적권을 가져야 된다. 전 세계 선진 정보기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테러 자금으로 의혹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없는 데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서방 선진국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나 요인의 테러 자금 의혹을 좀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 예. 그러면 해외 정보기관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은 그걸 추적권을 못 가져요. 이게 얼마나 법적 모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러 방지 보호법 전반을 다 예. 골고루 집어넣어야 되고 예.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 싶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빨리 개정해서 합법적인 감청을 하도록 해야 된다. 테러 요원들 또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국제 범죄 요원들이 우리 국내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이라든가 또 납치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그 악성 사회 악 범죄들도 그거는 이제 국정원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통신 비밀 감청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테러 관련 법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테러 방지법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 여야가 예. 했는데 예. 크게 봐서 테러 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 기본법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금융 분석 특정 금융 정보 분석법 예. 이 세 가지 법이 기본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그 다음에 하나 더 얹혀야 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만이 테러 관련 기본법이 예. 법적 효율성을 갖고 예. 대테러 작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